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잘 쉬고 계시죠? 제가 원래 어제 하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오늘 또 집에서 좀 간단하게만 영상을 하나 찍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좀 뭐 주간 브리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이슈들과 그리고 향후에 또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만 간단하게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8월 18일에 가격이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지금 연 이틀째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제는 다행히 좀 반등을 했습니다. 뭐 반등이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하지만 어쨌든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금 26K를 넘겨서요. 26.1K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가격은 비트코인이 0.77%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이 0.78%, 그 외에 이제 리플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네요. 2.9%.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1에서 2% 정도 다행히 상승을 하면서 어제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를 보시면 어제보다 2계단 더 하락을 해서 공포 단계가 37로 더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CVD 차트가 자, 이렇게 블랙홀처럼 이런 모양으로 보여진 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처음이거나 오랜만이실 텐데요. 지금 우선 매수벽을 보시면은 25K 위로 해서 매수벽들이 굉장히 좀 빠글빠글하게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매수벽들이 되게 두껍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촘촘하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얘기는 이 구간으로 떨어지면 바로바로 매수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주 두텁진 않지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벽은 이 위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텅 비어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조금만 더 이렇게 매수세가 힘을 내주면은 순식간에도 29K, 뭐 30K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여력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래들이 굉장히 눈치 보기를 하면서 지금 매수매도 공방이 치열하게 어떤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도벽을 한번 보시면 지금 30K에 꽤 뚜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0K는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31K에는 가장 두껍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래들은 가장 큰 갈색 고래는 물량을 급격하게 떨쳐냈습니다. 자, 던져내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소량으로 매입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지금 매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가격에 어떤 반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게 같은 시간 동안 가장 큰 고래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빨간색 고래도 이 구간에서 좀 물량들을 넣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진정세로 돌아선데 이 세 개의 고래들이 다 영향을 줬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가장 작은 두 개의 고래는 물량을 완전히 던져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복기해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 사건이 유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폭락의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는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지금 시장 가격이 흔들렸던 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기사가 나오기 전 상황이었어요. 요 구간에서 좀 벌써 삐걱대면서 흔들려서 지금 하락세를 좀 더 가파르게 이어갔고요. 여기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스페이스X 기사가 나오고 나서 2.5시간 후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더리움 선물 ETF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하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갈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이 사태를 유발한 그 이유는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어떤 우려들이 확산됐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미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즉 10년물, 30년물이 다 역사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을 완전히 고갈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헝다그룹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이 이제 전해지면서 완전히 시장이 더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시기를 전혀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 훨씬 더 일찍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헝다 사태도 있고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좋지 못하다라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시장의 약세 심리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월 18일 하루 동안에 17만 6,300명의 트레이더가 무려 10억 4천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청산당했고요. 그 중에서 80%가 롱스퀴즈입니다. 그리고 청산거래의 75% 이상이 불과 30분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4억 9,352만 달러, 이더리움이 3억 698만 달러치가 청산이 됐는데, 특히나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5,592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단일 거래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대규모 청산들이 지금 이런 낙폭을 키우는데 더 많은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상황을 보면은 지금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이 단일 대형 행위자들, 정말 소수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비트코인 시스테미가 이 CC 데이터라고 하는 업체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최근 폭락장에서 불과 BTC를 463개만 팔아도 가격이 1% 하락할 정도로 유동성이 취약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매각 소식이 시장의 반응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어떤 유동성 감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셜 볼륨을 한번 봐도 지금 에버그란데 지금 헝다그룹과 스페이스X가 굉장히 가장 크게 지금 집계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하락이 멈춘 거는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블룸버그에서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가 나온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ETF라는 이슈가 비트코인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에서도 지금 ETF라는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계속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채권 시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의 이 매도 소식은 어차피 굉장히 단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단발성 이슈가 해결되면은 바로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내면에 깊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들을 거시경제의 흐름들과 함께 봐야지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25%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만약에 장기 국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모기지를 비롯한 이 대출 상품의 이자 비용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번질 수 있죠. 그리고 회사채를 이용한 기업 자금 조달 비용에도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도 당연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지금 킹달러가 다시 회귀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을 한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달러 선호가 굉장히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유는 지금 미국 경제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유럽과 중국 대비 훨씬 더 경제가 건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까지 파산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건 기정사실화가 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뭐 25%에서 27% 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매크로 위험이 2007년 이후 가장 약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의 잠재적 평가 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의 경제 침체와 지금 헝다 파산이 중앙은행들이 결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위안화 약화를 시켜야 된다. 결국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2015년 8월에 중국이 위안화를 마지막으로 평가절하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2주 동안에 무려 23%나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거시경제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주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국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목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자, 이 잭슨홀 회의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 파월의 연설에 달려 있는데, 지금 파월이 이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분위기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들은 주택 판매라든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기사와 기술적인 분석 몇 가지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SEC가 법원에 리플 판결에 대해서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리플은 9월 1일까지 반론 답변을 제출해야 되고, 다시 SEC의 답변서는 9월 8일까지 제출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소식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게 폭스 비즈니스의 지금 엘리노어 테렛이라고 하는 기자거든요. 자, 이 사람이 자기 이제 트위터 포스팅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SEC가 법원에 제출한 이 중간 항소 신청서를 인용을 해서 SEC가 이전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SEC는 신청서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우리는 리플랩스 그리고 테라폼레스와의 소송 과정에서 투자 계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이 반드시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기초 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문구를 본인들의 항소장에 적어 놓은 거죠. 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면서 리플랩스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엘리노어 테렛은 또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결국 본인은 이게 그렇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미 판사들도 지금 그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레이스케일과 지금 SEC의 소송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ETF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코인시어스의 연구 책임자인 제임스 버터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개인의 주장일 뿐이겠죠. 자, 그러면 시장이 언제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갈지를 보려면 이번 주에 파월의 연설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이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더 폭넓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 이 가상자산 시장은 8월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라고 표를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9월 달에도 굉장히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들은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도 시장이 좀 침체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언제든 사이클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사이클과 맞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9월 달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길게 흐름을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유명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가 본인의 트위터에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의 지금 넥라인에 와 있다. 이 넥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24.8K 부근인데요. 지난 6월에 이 해당 지지선의 리테스트 당시에 기록했던 저점이 24.8K라는 건데요. 자, 만약에 이 가격이 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일봉 차트에서도 주봉 차트에서도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 지지를 못하면 강세 관점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선을 잘 지켜내면 앞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가지고 왔는데 주봉 차트로 봤을 때 25.2K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잘 지켜냈을 경우에 지금 앞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두 개의 가격대를 다 상회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지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200주 이동평균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이 지지를 잘 받고 있는데요. 이 지지를 잘 테스트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주말이니까요. 좀 불리시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장 좀 불리시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라 제가 평소에 잘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요. 타디 그레이드라고 하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이 사람은 12시간 봉을 가지고 와서 지금 RSI의 어떤 오버솔드, 그러니까 과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움직임들,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서 지금 RSI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굉장히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왔을 때는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에서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대규모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삼각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0년 당시의 상황들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지금 거의 유사한 지금 패턴적인 움직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채널들을 지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상승 후 하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삼각 수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 수렴이 끝난 지점에서는 분란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지금 이 분란이 일어나기 전 직전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지금 벤자민 코hen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비트코인의 2차 공포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11.4K에서 17.5K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증거로 S&P 지수가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전해 8, 9월에 뚜렷한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딱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원래 8월, 9월이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전에는 훨씬 더 뚜렷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비트코인 반감기 전 패턴화된 S&P 500의 지수 조정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추세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2차 공포 기간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즉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이 주기에 딱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2015년에 해당 패턴이 관측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40% 가까이 하락했고 2019년에 2차 공포 발생 후에 비트코인은 20주 이동평균선 붕괴 후 61% 추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과거에 2011년에는 82.5%까지의 낙폭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거시경제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미국의 고금리 기조들과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들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이클상의 이런 변수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이런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도요. 너무 맹신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셔서 본인들의 어떤 시대에 맞는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주말도 잘 보내세요. 박 작가였습니다.